김현정의 뉴스 쇼.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 씨와의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을 6글자로 줄이면 윤중천 리스트가 됩니다. 이 리스트 안에 과연 누가 있는가 살펴보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또 박모 전 차장검사 등등등이 의심된다는 게 지금 과거사위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이런 뇌물 관련 부분은 수사조차 되지 않았는가? 이건 검경 모두의 잘못이죠. 경찰은 뇌물 부분은 건드리지조차 않은 채 성범죄만을 조사해서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지, 즉 그 여성들의 진술을 배척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 어디에도 뇌물에 관한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윤중천 씨가 친하게 지낸 것으로 확인된 검찰 최고위 간부가 한둘이 아닌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짐작조차 못했던 걸까요? 물론 지금 과거사위가 지목한 그 윤중천 리스트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다시 검찰의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 국민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속보를 다시 한번 좀 전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다수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간 단체 관광객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한 것으로. 지금 유람선 전체 탑승객은 3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3명은 숨졌고 16명은 실종 상태인데, 단체 유람선이라면, 단체 관광객이라면 도대체 이 34명 중에 몇 명 정도가 한국인이었던 것인가,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폭우가 내리고 있답니다. 지금 현장에 폭우가 내려서 수색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좀 안 좋은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첫 인터뷰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인터뷰로 좀 다룰 내용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를 방문했다가 푸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6선의 천정배, 4선 유기준, 정진석, 3선의 이정현, 윤상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진 의원들이죠. 이 의원들이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 보자고 일본 의원을 만나러 갔는데, 이들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초선 의원 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나누고 온 대화들을 들어보면요, 일본의 싸늘한 주장 일색이었다는 거죠. 글쎄요, 과거에 한일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도 최소한 의회의 교류는 있었는데 왜 이런 코리아 패싱이 국회에서마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한일 관계 짚어보고요. 또 여러분 최근에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아베 총리하고 거의 데이트급으로 밀착 데이트급 행보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 건지 큰 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6선, 4선, 3선 5명 의원이 일본을 갔는데, 네. 초선의 일본 의원 1명이 응대를 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오버해서 우려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 문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상한 겁니까?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하고요. 아주 이상해요. 예. 네, 그러나 그 비례대표 선출 그 조선 위원이 대응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 먼저 중의원의 그 그쪽에 외무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완전히 피하는 태도를 취했고요. 외무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그 거군요. 중의원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일본이 예. 특의 원이 있지 않습니까? 참의원, 중의원. 네, 중의원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인데. 하원 상원 같은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 네, 중의원의 그 와카미야라는 위원장에게 전식으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연락도 없이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완전히 피했다고 합니다. 아니 못 만나는 이유를
대서라도 좀 지어서라도 말할 법한데 그것조차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이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자미원의 그 외교위원장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게 하원이다 보니까 참의원이다 보니까 초선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하, 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뭐 조선이라는 거 이상으로 그러한 이쪽에서 그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5명 간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카운터파트는 역시 일본 쪽의 그 외교 위원들인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한 사람만 나타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과거에 한일 관계 얼어붙었을 때도 최소한 의회는 소통이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물론 한일 관계가 그 65년도 이후 사상 최악이다라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나 일본 쪽의 사정이 상당히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말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걸리는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아 선거 앞두고 예, 선거를 풀어야 될 앞두고 문제가 지금 그 참의원 선거에 완전히 그 대세에 들어갔습니다. 올인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트럼프가 왜 일본에 갔는가? 예. 그지 이 시기에 다음 달에도 G20에서 만나는데 맞나요? 이것은 확실하게 아베가 노렸던 것은 미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 농수산물의 관세를 내려라.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일본에게 그러니까 미국의 농수산물을 미국에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수출하죠. 그때 일본의 관세를 내려라.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다가는 일본의 그러니까 농가에게 엄청난 피해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일본의 농수산물이 안 팔리게 되는 그러한 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것을 참의원 선거 이후에 혹시 한다고 해도 말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데이터급 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데이트급. 정말 그러니까, 데이트하듯이.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아주 좋은 합의는 있었는데 그것은 8월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아, 선거 끝나고 하겠다. 거기에 완전히 합의를 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방일 역시 이 선거에 맞춰진 보여주기 행보였다는 이야기고. 일단 그리고 거기서 그럼 그 좋은 합의라는 건 그러면은 결국은 관세 낮춰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미국이 더 강력한 요구를 여러 가지 일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그 무역 문제라든가 미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요구가 지금 굉장히 그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7월 말에 참의원 선거를 넘어가지고 하자라는 게 현재 일본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또 외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문제가 좀 있고 크릴리오르도 문제요. 크릴반도. 이것도 그 좀 일본 쪽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중국하고는 관계 개선을 계속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의원들은 왜 안 만나는 거? 선거 앞두고 그럼 만나서 우리하고도 좋은 모습 보여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배상 판결 때문에. 특히 지금까지 조개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안부 재단 그러니까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WTO 폐소. 일본이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그 아주 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관제 지원자 판결 문제도 그 한국 내 법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국 내 법으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한국 의원들도 가서 그러면 일본 쪽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러려고 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G20에서 그 정상회담 합시다. 이러한 것을 목표로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서 다시
그 문제점만 부각되면 일본 내에서 이게 뉴스가 쫙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야당 측은 그것을 갖다가 자민당으로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 피해보자. 라는 것이 현재 자민당 그리고 아베 어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민당의 아베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다 오른팔들이에요. 어제 그 만나러 갔던 그 외교 위원장들은 한 사람 안 남았고 한 사람만 만나러 나왔는데 다 아베 오른팔들이에요. 아베 오른팔들을 찾아가서 얘기해봤자 이게 한국의 배상 뭐 또 WTO 패소 등등등 안 좋은 뉴스만 쏟아질 텐데 그들이 만날 이유가 없군요. 그렇죠. 그 이슈를 꺼내서 득될 게 없는데 선거 앞두고. 그렇습니다. 잘못 갔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기를 한국 쪽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1일에 그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그 거기 이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서 요새 그 한일 국방 장관 회의는 보류가 됐어요. 국방장관 회의. 네, 그런 것도 좀 무마하려고 간 거죠. 그리고 역시 뭔가 풀어보려고 좋은 의도로 가긴 간 거예요. 일단 그러나 일본 쪽의 일정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데 이제 요번에 푸대접 사건은 그런데 좀 전체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일본 의원이 문재인 정권 내에는 한일 관계 풀리기 어렵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압박이죠. 네, 그거는 그 반대로 말하면요.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죠. 그 반대 지금 입장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조건 만납시다. 오히려 그쪽에서 라브콜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한국 쪽에서는 3년 정도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 거부했죠. 우리가 거부했죠. 그쪽에서 지금 그 반대 전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막 이쪽으로 많이 배웠을 가능성도 좀 있고 현재 일본은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지 않는 나라인데요. 같은 일본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안 만나주겠다. 그런 전략을 많이 좀 배웠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있고요. 6월 오사카에서 G20 회의 열리면 보통 거기 어차피 정상들 다 모이니까 1대1 회담이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게 이유로 말이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특히 간제 지원자 반기로 문제에서 결렬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 한 달 후에 있는 그 자미원 선거에 굉장한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G20에서 정상이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일본 쪽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자미용 선거 이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는 외교라는 게 무조건 언제나 친밀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밀었다 당겼다 줄다리기를 잘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잘하는 외교인데 그럼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이번에 시도가 뭐 일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꾸 만나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레벨에서 그 일본 쪽에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그쪽에서 계속 코즈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속 코즈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일본 야당 쪽의 공격 재료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 차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준일의 행간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헝가리 경찰이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외교부가 그 배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배의 최초 탑승 인원은 34명인 것으로 34명 중에 한국인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단체 관광객이 탑승했다라는 것까지는 외교부발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지금 인터뷰를 나누는 중에 로이터에서 들어온 속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헝가리 국영방송 보도에 따르면 침몰 유람선의 사망자는 7명으로 확인이 됐다. 실종자는 모르겠고요. 사망자는 7명. 제가 아까 7시 반에 전해드릴 때는 사망자가 3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7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4명이 더 발견됐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실종자 수는 아직 있는 것 같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중에 4명이 더 발견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인이 다수 탑승했다는 것이 도대체 몇 명이나 탑승했던 건지 어떤 단체 관광객이 탑승한 건지 지금 헝가리로 여행을 간 가족이 여행 간 이 우리 국민들은 속이 탈 텐데 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있질 않네요. 여행사 이름 나왔습니까? 여행사 이름은 어딘가요? 이것도 공식 확인이 된 게 아니어서 지금 여행사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사 이름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체 관광객이 몇 명인지 또 어디서 출발한 건지 등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 알아보고요. 지금 헝가리 쪽으로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연결을 해보죠. 김준일 기자. 예, 지금 이게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뭐 행간 부득이하게 1부에서 2부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히토류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히토류. 예, 미중 무역 분쟁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예. 관영 황구시보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계속 높인다면 중국은 히토류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머지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지난 20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치성에 있는 히토류 생산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예, 히토류 요즘 예. 굉장히 많이 듣는. 예. 이게 영어로는 뭐예요? 예, rare earth element라고 그거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희귀한 지구 원소 그거가 히토류라고 이제 바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예, 드문,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지구 요소의 네. 원소들. 예, 그래서 네오디뮴 등 희귀 광물질 17개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가 17만 톤 한 해 생산하는데 이 중에서 12만 톤을 생산을 해요. 중국이 한 70%가 중국에서 나오는군요. 중국이 70%를 히토류. 나오고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80%는 중국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중국이 꽉 잡고 있는 히토류. 왜 도대체 이 히토류가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의 핵이 됐을까? 왜 뉴스에 계속 히토류 하는 걸까 하는 건 2부에서 제가 그 행간을 읽어드리죠.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대한민국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에서 이제 미세먼지까지 생각하는 대열 보일러.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인 특허 기술로 고객에게는 비용 절감을,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를, 후손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대열 보일러가 약속합니다.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 대열 보일러. 골프 부킹 필요할 땐 골팡, 골프 조인 필요할 땐 골팡, 골프 패키지도 해외 골프도 골팡 앱 하나면 골팡 할인 팡팡. 골프 부킹 조인 투어 골팡 앱 하나면 돼 골팡. 오늘 당신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입니까? 태백산맥 정글만리의 작가 조정래, 마침내 우리의 현재와 마주합니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천년의 질문.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오디오북으로 미리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해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약과 한방의약품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약에 대한 전문가? 한방의약품? 한약도 의약품이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한약사라는 전문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한약, 한약사가 만들겠습니다. 대한한약사회.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골질이 좋지 않은 노인, 여성분에게 좋습니다. 본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여행사는 많아도 정직한 여행사는 드물고 싼 패키지 상품은 많아도 좋은 패키지 상품이 없을 때 믿고 떠나고 싶다면 한진관광입니다. 여행에 품격을 더하는 여행사 한진관광. 이번 여행은 한진관광으로 다녀오세요. 한진관광. 아세요?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푸른 하늘을 위한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를,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등 푸르고 깨끗한 하늘을 만드는 주인공은 누가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헝가리발 속보가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의 확인입니다. 배에 탑승한 한국인 단체 여행객은 33명, 배에 탑승한 한국인 여행객이 33명, 승무원 2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인이 전세를 낸 유람선이었을 가능성이 커서, 자, 속보 잠시 후에 더 2부에서 전하겠습니다. CBS. 여보, 나왔어. 여보, 나왔어. 입맛 없다던 우리 가족. 임금님표 2,000으로 달라졌어요. 벌써 왔어? 엄마, 배고파. 이야, 역시 임금님표 2,000이야. 엄마 최고. 오늘도 퇴근이 좀 빠르지? 이 맛에 산다. 임금님표 2,000. 야근 철야 피곤한 당신 노동조합이 지켜줘요. 일할 만나는 세상 한국노총 우리 함께 만들어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당신 한국노총이 지켜드립니다. 미래에셋태우에서 당신이 만난 한 사람.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는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 당신이 만난 한 사람 뒤에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 11개국 네트워크가 당신의 해외 투자와 함께합니다. 역시 글로벌 전문가는 미래에셋태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살기에도 투자에도 안성맞춤인 곳 없을까? 인천 효성 해링턴 타워 있잖아. 특화된 설계로 우리 둘이 살아도 되는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라 살기에도 안성맞춤.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투자에도 안성맞춤이지. 오, 우리 한번 알아볼까? 인천 효성 해링턴 타워 문의 1811-2027 효성중공업. 어이 김 사장. 어이 내 친구 양주 여기. 잘 있었나? 요즘 사업 시작했다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했나? 당연하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의무 가입해야지. 오, 제법인데 사장님한테 고용산재보험은 필수 아이가? 일용직 노동자, 알바생이 하루만 일하다 다쳐도 출퇴근제까지 산재보상 오케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서 바로 가입했다 아이가. 가입 문의는 1588-0075. 사장님들 잊지 마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만 더 긍정의 작가 김예솔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척수염으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회사 선배님이 웃으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일할 땐 제가 몸이 불편한지 매번 까먹게 되신다고요. 처음엔 다들 제 장애를 의식하지만 함께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의 진가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장애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되는 세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랑의 라디오 CBS 함께하는 세상 만들어요. C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금 2부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도 계속 헝가리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교부발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 들어오는 소식과 또 각종 뉴스에서 헝가리 국영 방송을 인용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있고 또 뭐 AFP, CNN 이런 쪽을 통한 보도가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보도들이 쏟아집니다만 아직 아주 정확한 뭐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외교부발입니다. 우리 외교부발. 33명의 한국인이 그 유람선에 탑승하고 있었다. 침몰한 유람선에 3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승무원이 2명.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국인이 전세 낸 유람선이었을 가능성이 지금 크죠. 7명이 구조가 됐고 실종자는 19명. 그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 7명에 대한 국적과 신원은 확인 중이다. 근데 이게 33명이 아까 단체 관광객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사망자도 다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실종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7명이 구조가 됐고 실종자 19명, 사망자 7명. 이라는 이 외교부발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헝가리 쪽으로 지금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새벽 1시입니다. 폭우 속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대사관이 전화 안 받는 겁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 그쪽은 정신이 없겠죠. 인터뷰 현장 직원 전원이 대사관 직원 전원이 현장 또는 병원에 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국내에 알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에게 인터뷰를 해서 상황을 좀 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아보고 그쪽에 교민이나 뭐 여행사나 현장을 알 수 있는 쪽과 연결이 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스튜디오 안으로. 예. 지금 이게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요. 김준일 기자. 이게 지금 날씨가 좋아야 구조 작업도 더 원활하게 진척이 되는데 이게 지금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라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거죠. 예, 일단 뭐 밤 1시, 이제 새벽 1시라고 보고 이게 폭우가 내리면은 이제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더라도 굉장히 또 물살까지 만약에 빠르다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현지 경찰이 열심히 총력을 다하고 있겠지만은 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헝가리 단위부강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더 전하고 저희가 그쪽 상황을 알 수 있는 분들을 더 좀 수소문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부. 오늘 2부에서는 일부에서 못다한 행간도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도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속보 전하면서 진행을 하죠.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어떡하지? 거래처가 불안한데 외상대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이 있잖아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다면 외상대금을 못 받았을 때 손실금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도산의 위험에서 중소기업을 지켜주니까 이젠 발 뻗고 푹 주무세요.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한 든든 디딤돌 매출 채권보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588-6565.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잔칼을 신어라.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나의 발걸음이 역사가 된다. The new safety shoes, Zanka. 예, 김준일의 행간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속보 전하고 이러느냐고 2부로 넘어왔는데요. 밖에서 지금 계속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제보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쨌든 한 분을 연결을 할 텐데요. 그 사이에 김준일 기자. 예. 뭐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죠. 히토류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예. 왜 이렇게 히토류를 가지고 미중 분쟁이 이루어지는가? 예. 첫 번째 행간. 패권 전쟁. 히토류는 휴대폰,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이런 데 주로 쓰이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레이더 같은 첨단 무기에도 다 쓰입니다. 이런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예. 그래서 뭐 주요 수입국이 선진국들이고 한국, 미국 같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사실 그냥 이름만 들으면 히토류 그럼 무슨 뭐 그냥 건설이나 뭐 다리 짓고 이런 데 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냥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예. 그 이튿날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 그리고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거래를 안 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보복 조치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처음에는 무역 적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의 그 관세 이런 걸로 했지만은 사실상 지금 IT 기업들끼리의 보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정보전의 우위에 설 수 있느냐라는 이런 정보전의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간. 새우등 터진다. 새우등 터진다. 예. 그 새우가 우리예요? 슬프지만은 새우가 한국이고요. 일단 뭐 히토류가 미국한테만 무기가 되겠습니까? 한국한테도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2의 사드 뭐 보복 같은 게 많이 벌어진다라면 예전에는 뭐 한류를 금지한다든지 관광을 금지한다 했다라면 이제는 히토류를 금지할 수 있어요. 한국에도. 예전에 이미 2010년에 일본에 히토류를 수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해서 외교를 벌인 적이 있어요? 예. 일본에다가? 그때 이제 생카쿠 열도라고 불리고 중국명으로는 다오위다오. 그 열도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일본에 우리 히토류 수출 안 한다 해가지고 일본이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내미는 카드군요. 이 히토류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한국한테도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 개발의 명함. 개발의 명함이요? 예. 이제 무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거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히토류 생산. 이게 나는 곳에만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매장량을 보면은 중국에 한 36% 있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게. 아,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개발을 안 하는 생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개발 생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파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미국에도 있고요.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개발을 중국에서만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게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소량으로 묻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화학 물질을 써가지고 뽑아내야 돼요. 아, 섞여 있어서 요것만 뽑아내려고 하면 화학 물질을 써야 되는 거군요. 예, 그 와중에서 대량의 독성 폐수가 발생하고 방사능 오염수까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후진국 소위 말하는 인권이 좀 약한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히토류를 생산을 하는데 중국에 보내요.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가공한 거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런 정도군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무기화를 하니까 미국도 직접 우리가 재련하겠다, 정제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를 했는데 미국 화학기업 블루라인이 호주 히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와 합작 기업을 세우고 정령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어요. 미국도 이제 뭐 환경이고 뭐고 일단은 이게 무기가 된 이상 우리도 개발하겠다, 뛰어들겠다. 그래서 이제 명함이 있는 게 전 세계의 오염이 또 확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가격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에 대한 그 부담을 그 수입하는 국가가 또 부담이 된다면 한국한테 또 부담이 될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도대체 히토류 하는데 히토류가 뭔지 왜 외교 무기가 됐는지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김준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 3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승무원이 2명. 한국인 단체 관광객 33명이 전세를 낸 유람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외교부의 확인입니다. 사망자가 7명이 발생했고 지금 구조자도 7명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실종자인 상태인 건데 그렇군요. 7명 구조, 사망 7명. 그리고 나머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워낙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이 속보를 끝으로 지금 더 이상의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건 헝가리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제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유람선이 내가 탔던 유람선 같다라는 지금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가장 그 현장 상황을 잘 전해주실 수 있는 교민, 여행사, 또 여행객들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지금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권영철 대기자의 와이뉴스를 진행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기자도 혹시 헝가리 쪽 가보셨어요? 워낙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찾는 여행지여서. 네, 뭐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헝가리 쪽에서 동아시아계 여행객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질 때도 조금 불안했어요. 네.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가는 유람선이라. 그런데 여행사 명이 나왔군요. 다시 한번 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의 단체 여행객 것으로 여행사 측이 발표를 했답니다. 참 좋은 여행을 이용한 헝가리 여행객이라고 참 좋은 여행 측이 발표를 했고 지금 참 좋은 여행 측의 얘기로는 인솔자를 포함해서 31명이 떠났다. 탑승했답니까? 31명이 탑승했다. 그럼 아까 한국인이 33명이라고 외교부는 발표했는데 외교부에 혼선이 있었거나 참 좋은 여행에 혼선이 있었거나 혹은 개인 여행객 2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참 좋은 여행사에서 발표한 탑승객은 31명. 배에 탄 사람이 승무원이 인솔자 말고 배에 원래 승무원이 2명 있으면 33명이 맞는 거죠. 헝가리 현지인. 지금 아니요. 외교부 발표는 한국인이 33, 승무원이 2명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참 좋은 여행에서는 31명이 탑승했다. 우리 여행사에서 탄 사람은 이렇게 발표가 돼서 조금 혼선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다수의 한국인이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까 헝가리 대사관 관계자하고 통화는 아까 밖에서 됐는데 지금 구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인터뷰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그쪽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대사관이 아닌 한인들이나 현장을 볼 수 있는 어떤 리포터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죠. 와이뉴스. 사실 와이뉴스 내용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원장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지금 두 사람의 저녁 식사 자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까지 했죠. 그래서 한국당은 왜 서훈 양정철 만남에 화들짝 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화들짝 할까? 정말로 지금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만남을 두고. 국정원 관건 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로까지 전환을 했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원 스스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민주당 총선 기획자와 만나다니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도 매우 심각하게 위반해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섰죠. 한국당은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를 관건 선거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선거 공작의 냄새, 국정원 관건 선거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서훈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야당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정보기관과 여당, 언론의 총선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북풍 공작 의혹까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섰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 어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원내대표 어제 전체 당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북풍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 위기가 닥치면 북한 관련 이슈를 키워서 여론을 휩쓰는 북소리 정치,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게 그 자리에 동석한 MBC 김현경 기자가 북한 전문 기자고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전문가로서 국정원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북풍이 있을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사실 북풍 원조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풍 선거 같은.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북풍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강도예요. 네. 지금 이제 김연경 기자 어제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설명했습니다만, 기자인 내가 있는데 거기서 총선 기획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내가 듣지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관건 선거가 조금 약하다 싶으니까 다시 프레임을 바꿔서
이제 부풍 선거로. 북쓰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당사자들 해명이 있고 어떤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데도 고강도로 나서는 이유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2012년 대통령 선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정원과 경찰, 군 등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죠. 새누리당 전신,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했던 그 집권할 때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 수사와 기소로 논란이 빚어진 때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고요. 예. 황 대표가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났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법무장관 시절에는 원시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덮으려고 애를 쓰면서 최동욱 검찰총장하고 충돌했었죠. 그래서 이제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국정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당이? 예. 국정원 국내 파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산됐습니다. 국내 정보를 취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집할 조직이나 인력도 없습니다. 한국당 스스로 그 국내 파트가 없어지니까 원장이 직접 나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을 연상해서 국정원 관건 선거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국정원의 현실은 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파트는 조직도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관건 선거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미 국내 파트는 해체된 거나 다름없는데. 해체됐죠, 사실. 그렇죠. 다른 파트로 다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보 수집 파트는 해체된 건데 관건 선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국정원장들이 다 정치 관여, 댓글 공작 등으로 구속되거나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국정원이 그러겠느냐. 세 번째는요. 발화력 높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요게 주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죠. 거기서 국정원장하고 만난 여당 내 인사가 양정철 원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 사건을 늘 키울 것인가? 키우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또 아니, 그러니까 민주원장이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싱크탱크 원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가령 전임 김민석 원장이거나 민병두 원장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 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에서는 양 원장을 대통령의 복심, 최측근 또는 문의 남자라고까지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양 원장은 발화력이 높은 인물이다. 야당이 이런 기회를 놓치려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황교안 대표의 군 부대 발언과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누출로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이슈를 돌려보려는? 황 대표가 왜 그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 초소를 방문해서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 그렇죠. 좀 위험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나 보수 쪽에서도 야당 한국당이나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군대 보고 지금 항명하라고 하는 쿠데타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 그런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고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 내역 유출도 사실 보수 성향의 외교관들도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김숙 전 유엔 대사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이분 이제 보수 외교관이죠.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MB 시절이긴 했지만 강효상 의원 출당시키라고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슈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외부에 알려졌으니까 호기를 만난 셈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제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그러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즉 민주당의 총선 기획자 싱크탱크 브레인과의 만남이 적절했는가? 이거를 당파 떠나고 정당 떠나서 이거 어떻게 봐요? 정치학자들, 전문가들은? 취재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이나 정부 사정 당국자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적절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우니까 2년 만에 외국 생활을 하다 들어온 사람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인사하는 자리였다잖아요. 지금 김원경 기자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 다 정리를 해보면 양정철 원장이 외국에 오래 있다 와서
지인들을 만나는 인사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양 원장이 들어와서 이제 뭐 2년 있다가 들어왔다고 문자를 하니까 서 원장이 뭐 자리를 마련했거나 그러면서 서 원장이 이제 두 사람만 만날 경우에 혹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김연경 기자도 약속이 돼 있는 터라서 두 개를 합친 걸로. 두 약속을 합친 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그 양 원장과 서 원장 두 사람이 대선을 두 번 같이 치렀잖아요. 그렇죠. 2012년, 2017년.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형, 동생 할 정도 가까운 사이고, 왜 그 뭐 화면에 나오는 대로 양 원장이 서 원장이 떠날 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럼 부적절한 만남이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신중하지 못했다. 두 사람만 만났다면 논란이 커졌을 것이다. 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훈 원장이 좀 잘못 느낀 것 같다. 양 원장이 총선 병참 기지를 주창하는 시점에 국정 원장이 사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면 겁니다. 그나마 현직 언론인이 같이 있어서 논란이 덜한 건 맞습니까?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총선 기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총선 기획자 자리가 아니라 싱크탱크, 정책을 개발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양정철 원장이 총선의 병참 기지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말한 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서훈 원장이 김현경 기자를 통석시킨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다. 내지는 서 원장의 노련한 처신이다. 이런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양정철 원장의 행보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양 원장의 행보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이나 경쟁자인 야당 쪽에서 감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 정치권에서는 아주 센 예방 주사를 맞은 셈이다. 앞으로 정부 고위 당국자,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자 할 때 또 만났다가 부적절하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다음에 보자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Y뉴스 권현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헝가리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 소식을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쪽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대사관 전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 또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그 관광객들을 챙기고 있어서 한국 쪽으로 소식이 정확하게 아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행사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 또 외교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 또 헝가리 국영방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조금씩 나아간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참 좋은 여행의 단체 여행객들이 헝가리로 떠났고 33명의 한국인이 그 유람선에 탑승했다. 참 좋은 여행 측에서는 인솔자 포함 31명이 탑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외교부는 33명이 탑승했다고 해서 그 2명은 한국인 개인 여행자인지 아니면은 지금 둘 중에 한 곳에서 이 탑승자 명수가 헷갈리고 있는 건지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 다만 30명 넘게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그 유람선에 탔었다는 것만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유람선을 탔다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강주 광역시에 사는 이광희라고 그렇습니다. 예, 광주에 사시는군요. 언제 헝가리 다뉴브강 다녀오셨어요? 작년 8월에 다녀왔어요. 작년 8월이면 뭐 그렇게 오래되신 게 아니네요. 네네네. 헝가리 단체 여행으로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단체 여행으로. 이번에 간 단체 여행과 비슷한 코스가 될까요, 그럼? 가는 코스들이 그렇죠. 비슷합니까? 예, 그렇죠. 예. 어디를 주로 단체 여행객들이 다닙니까? 여기 참 좋은 여행하고 거의 같은 코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이론에 하면서 거기에 야간 유람선 유행이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다뉴브강에 가면 이 야간 유람선, 저녁 유람선 타는 거는 모든 여행사들의 패키지에 들어있는 코스예요. 유명한. 예,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는. 들어가는. 예, 그래요. 예. 그럼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유람선인가요?
그가 보통 그 한강에서 떠 있는 작은 유람선 정도, 한 50명 정도 탈 수 있는 유람선. 아, 50명. 예. 한강 유람선은 예, 예. 꽤 큰 유람선인데 그 유람선보다는 그럼 작겠네요. 50명이면. 그렇죠. 훨씬 적은 훨씬 거죠. 작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약 50명 정도 탑승. 하여튼 많이 탑승해봐야 50명 이하로 탑승하는 그런 유람선이에요. 예. 아니 다뉴브강에 가는 여행객들, 전 세계 여행객들이 다 가는 코스라면 그럼 배가 굉장히 많이 떠 있겠네요. 그 위에, 강 위에. 그렇죠. 저녁에 이제 그 관광 코스는 그 야간에 유람을 해야 한상적이기 때문에 야경 보려고. 아주 어두워진 이후에 유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굉장히 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른 생각할 때는 30척 이상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 예. 아니 다뉴브강이 얼마나 큰데요? 그 뭐 한강 뭐 폭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우리 한강 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폭인데 30척이 동시에 막 다녀요.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출발. 예. 올라갈 때는 좌측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유람선끼리 충돌을 했을까? 강에서 무슨 바다도 아니고 강에서 어떻게 충돌해서 침몰까지 됐을까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올라가는 배는 우측으로 가고 내려오는 배는 좌측으로 오는데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에요. 근데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좀 대열을 맞춘다는 게 힘들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돌 가능성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새벽 1시거든요. 1시. 그리고 이제 그 다리가 많은데 그 다리의 교각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다리도 많고 다뉴브강에 그런 상황인데 기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출렁거리면서 줄을 맞추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자, 배가 충돌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그렇게 운행이 되는 거라면 안전장치라도 충분해야 될 텐데 뭐 구명조끼라든지 혹은 뭐 작은 뭐 피신용 배라든지 이런 건 있었어요? 튜브라든지? 제가 그 유람선에 탑승한 순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명조끼라는 게 아예 구비가 돼 있지가 않아요. 아니 강에 유람선 50명 정도가 타는 배에 구명조끼가 없었다고요? 예, 구명조끼도 있지도 않고 뭐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착용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불안해서 가이드한테 이게 구명조끼 없는 배에 탑승을 시키느냐? 그 가이드하고 여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긴 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배도 보니까는 구명조끼 하나 구비되어 있는 배가 없어요. 그 구경을 보지를 못해서 내리면서 나중에 이건 개선돼야 됩니다. 개선돼야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인데 여행사에서 여기 그 선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구명조끼 구비를 할 건데 왜 위험한 유람을 시킵니까? 야간에 더욱이 하고 항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글쎄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된 걸로 보이네요. 여러분 지난 8월에 지금 사고가 난 그 유람선을 타고 뭐 비슷한 유람선이 계속 5분마다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런 유람선이 유람선을 탔던 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광희 씨인데요. 그 안에서 탑승하는 건 어떤 식으로 탑승을 합니까? 자리에 안전벨트를 메고 탑승하는 그런 우리의 보통 유람선. 안전벨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유람선 안에 탑승하면 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의자예요? 2명씩 앉는 의자? 그렇죠. 줄줄이 그냥 있는 의자. 이게 의자가 있고 난간에 나가서 이제 자기 원하는 사람은 난간에 나가서 야경 구경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네요 실내에. 야경 봐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너무 멋있기 때문에 야간에 다리에도 전부 다 조명을 해놓고 하여튼 굉장히 한상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지 않고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만인의 배끼리 충돌하면은 그건
바로 그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날 것이 뻔한데,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런 문화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거기다 탑승을 시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행사들도 왜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제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 얼마쯤 내고 타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모르겠어요. 한 개인당 40유로 이상 아마 낸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광주의 이강희 청취자께서 지금 이분 말고도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한국에서 헝가리 여행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면 무조건 타는 유람선이었다. 근데 상당히 불안했고 구명조끼도 없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헝가리 속보는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혜씨 한우 받고 남편 자랑, 민호씨 한우 쏘고 자기 자랑, 정아씨 한우 먹고 한우 자랑. 모두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한우. 역시 우리 한우답죠? 매일 자랑하세요 우리 한우. 지혜씨 한우 받고 남편 자랑, 민호씨 한우 쏘고 자기 자랑, 정아씨 한우 먹고 한우 자랑. 모두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한우. 역시 우리 한우답죠? 매일 자랑하세요 우리 한우.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당히 큰 재난이 벌어진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방송을 하는 곳들이 많지 않다는 제보도 들어와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좀 들려드리면서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곳들 연결해가면서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왜 그쪽에 여행사를 좀 접촉해보지 않느냐라는 문자도 들어오는데, 현지의 여행사들도 지금 다 같이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그 유람선을 아는 분, 상황을 아는 분을 접촉했다는 거, 연결했다는 건 말씀을 드리죠. 손 변호사님. 네. 오늘 우리 탐정에서는 지하철 성추행범 사건을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형이 동영상 올리면서 화제가 됐던 그 사건? 그렇죠. 동생이 지하철 강제추행범으로 몰렸다. 억울하다. 면서 그런 내용들을 호소하는 영상이었죠. 그렇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영상과 글을 올린 그 형이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났더라고요, 정말 어제.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또 형을 비난하는 댓글이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여론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더 늦기 전에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이 사건을 좀 계속 주목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여론이 단 며칠 만에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건지. 지하철 성추행범 사건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작년 6월에요. 예. 남성 A씨가 경찰에 불려갔는데요. 한 달쯤 전에 전철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였어요. 결국 수사 후에 기소됐고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형 나왔어요. 하지만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고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친형이 이 동생 A씨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한 겁니다. 징역 6개월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으로. 네. 그런데 이 영상을 아주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또 영상 속의 그 목소리도요. 아주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였죠. 그 목소리 잠깐 좀 들어볼까요? 형이 만든 영상의 그 목소리. 출발해서 내릴 때까지 8분 동안 경찰은 총 8번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은 바나나 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자리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자료입니다. 그냥 줄 서 있다가 타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타면서 경찰 3명이 앞뒤에서 밀어붙이며 들어오는데 처음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고 들어오던 경찰 일이 여성 옆으로 빠져나와 자리를 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청원 글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씨 상당히 억울하게 피해자로 누명 썼구나, 가해자로 누명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전철에서 직접 촬영한 그 영상, 현장 영상이 유죄의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형은요, 그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영상이 무죄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 형성이 된 건데요. 네. 즉 조금 전 들으신 대로 경찰이 전철역 플랫폼에 있던 A씨를 고른 후에 뒤따라 승차했고 오히려 이 A씨 주위를 둘러싸고 밀거나 눌러서 여성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서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일부러 경찰이 누명을 씌우려고 접촉을 시켰다? 여성의 신체와 접촉했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또 그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만원전철에서 어쩔 수 없이 밀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형이 만든 영상만 잘 보면요, 여러분 진짜 동생 A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 애초에 그 철도 경찰들은 3명씩이나 이 A씨를 딱 찍어가지고 둘러싸고 체증을 하게 된 거죠? 경찰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이 성범죄 암행 수사를 벌이는 수사관들이 있다. 그런데 이 동생 A씨가 며칠 전에 수상한 행동하는 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즉 다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이 A씨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A씨가 그날 마스크를 쓰고 다시 나타나서 수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거라는 거죠. 이미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거네요. 경찰 측의 설명은 올라 있는. 그런데 그날 마스크 쓰고 나타났는데 수상해. 그래서 따라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증하게 된 거다. 여기에 대해서 A씨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형의 해명인데요. 동생 A씨가 전철 기다리다가 바나나 껍질 버리러 휴지통 쪽으로 갔을 뿐이고 그 후에 환승하기에 편한 자리로 이동한 것이지 강제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일부러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철 안에서도 여성에게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경찰이 동생을 밀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렇게 해석이 지금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근데 형이 동생 무죄 주장하면서 공개한 이 영상은 여러분 이미 법원에서는 유죄 증거로 썼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상을 놓고 하나는 유죄, 한쪽은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정반대의 그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형은요, 법원에 제출된 이 증거 영상이 시간적으로 볼 때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법원을 현혹시키기 위해 섞은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 하나하나 한 장면의 해석도 잘못됐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영상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 A씨가 1심 재판에서 이미 공소 사실을 다 인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동생이 자백을 했다고요? 인정했다고요? 1심 재판 받으면서 제가 강제추행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고 그에 기초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네. 근데 2심에서는요? 그 2심 재판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2심 법원은 2심에서 뒤집은 이 발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심 법원이 특히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억울했다면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라고 주장하고 다퉜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형이 만든 영상물을 잘 보면은요, 그 중간에 판결문의 내용이 일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예요.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어떤 법리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 파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 1심, 2심 판결문 전체를 영상으로 공개했다면 과연 대중이 형의 이야기에 동조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은 여성의 어깨 부분에 A씨 손이 닿는 그 순간이잖아요. 이게 어깨입니까? 가슴 옆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깨라기보다는 이제 가슴 옆부분인데 네. 그 순간의 손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손모양이 좀 이상했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예. 오히려 그 새끼손가락을 움직여서 의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거 아니냐. 경찰은 그렇게 본 것인데요. 경찰은 정말 전철이 이렇게 훅 갑자기 서는 바람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움직일 수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렇죠.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형은 뭐라고 했어요? 동생 A씨가 20년 동안 기타 연주를 했다. 그래서 그때 생긴 습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일부러 만지려는 의도가
없던 것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최대한 몸이 닿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아, 어디를 찍은 걸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새끼손가락은. 네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양쪽의 주장이 다 그럴듯하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래서 경찰과 법원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형의 주장, 이 A씨 측 주장이 팽팽팽팽 계속 대립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영상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처음 공개된 영상뿐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이 공개되면서요. 예. 그런데 A씨의 행동이 좀 형의 주장과 달리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형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찰, 검찰, 법원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특히 경찰이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떤 남성이라도 그렇죠.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극적인 주장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나도 이거 그럼 전철이 갑자기 설 때 잘못 누구를 닿았는데 그게 여자면은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징역 6개월? 이게 뭐야라는 여론이 막 일었던 거죠. 특히 그 남성들 사이에서 일었죠. 그런데 대반전이 벌어진 건 도대체 왜입니까? 동생 A씨에게 알고 보니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동종전과?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었단 말인가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 A씨가 성범죄 전과자였어요. 2012년에 지하철에서 무려 54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서 징역 10개월형,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요. 54회요? 네, 짧은 반바지 등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이제 집중적으로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54범은 아니고 네, 54회. 그렇죠. 그러니까 잡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54회 찍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시에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 기사를 통해서 이 동생 A씨가 47세의 남성 한의사라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형이 구명 동영상 올리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면서는 이런 내용을 안 썼던 겁니까? 애초에 형은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착하고 불쌍한 동생입니다. 그 후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을 언급하는 영상도 만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먼저 얘기하지 못했다. 아하. 이런 사과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54회나 이 도찰이라고 그러죠. 여성을 몰래 찍다가 걸려서 전과가 있다는 부분을 구명 영상에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이 그렇게도 쏟아졌던 건데. 근데 손수호 변호사, 손탐정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때가 지금 벌써 2012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사람이 한 번 죄 지었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는 보장 없는데 이번에는 누명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번엔 억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전과가 있다는 게 그대로 이번 건의 유죄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렇죠. 네. 전과자라고 해서 그런 범죄를 또 다시 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뭐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부분은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영상에 올렸었으면 모르는데 그 부분은 왜 숨기냐? 그렇죠. 원래 자기 불리한 거 얘기할 의무는 없다라는 주장도 맞잖아요. 재판할 때는 사실 불리한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수사할 때도 그럴 의무도 없는 거고. 그런데 형은요, 억울함을 호소해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영상과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론에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 특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제 뒤늦게 영상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솔직해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의 동종 전과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형도요. 저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중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형이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그 영상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요 장면을 편집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 전체 영상 공개되면서요, 형의 주장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실제로 강제추행 동생이 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종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혹시
형이 대중을 속이려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죠. 손 탐정이 어제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분은 2012년에 이 A씨가 저질렀던 그 사건 그때도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사 링크를 찾아서 걸어놓은 네티즌까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 법원이 신상 공개하지 않더라도 형이 그 영상에다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알려지게 됐을 텐데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라도 네. 이거를 왜 굳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형이 이걸 몰랐던 거 아니냐, 동생의 전과 사실을.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형이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고요. 네.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은 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형이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제3자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으로까지 밝혀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난 형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 어떤 건 감추고 어떤 건 이야기했기 때문, 취사 선택을 했다. 유불리를 감추고 드러냈다는 그 분석. 두 번째는요. 네, 국민청원 게시판을 잘못 썼다. 국민청원 게시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인데요. 예. 이게 진실에 기반한 호소로 인식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 이런 걸 쓰겠냐. 필요하죠. 네. 하지만 여론이 등 돌리면서요. 그럼 아니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글을 왜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이 늘고 있습니다. 왜 오염시킨 거야? 이런 반응들. 특히 과거 사례들도 이제 함께 떠오르는데요. 어떤 거요? 뭐 의미 있는 청원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축구 경기에서 실수한 국가대표 선수 입국을 금지시켜라, 국가대표팀 감독 해임해라, 뭐 인기 아이돌 그룹 해체 막아달라, 심지어 뭐 연좌제를 부활시켜달라, 뭐 어떤 발언한 연예인 사형시켜라. 이게 제일 기가 막혔거든요. 네, 이런 어처구니없는 청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의 어떤 그 황당함뿐만 아니라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귀하게 잘 써야 되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런 글들 때문에 지금 오염되고 있다라는 이런 비난이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유명인이 그런 청원에 동의했다가 비난받기도 했잖아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그 탐정선소 시간에도 다뤘던 양혜원 씨 사건. 정확히는 뭐 양혜원 씨 사건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사건인 거죠. 양혜원 씨가 불법으로 누드 촬영을 강요당한 곳이라면서 어떤 스튜디오를 고발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에 가수 수지 씨가 동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스튜디오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어요. 양혜원 씨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 네, 그로 인해서 큰 피해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 올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올린 그 사람이. 그러자 이번에는요, 가수 수지를 사형에 처해달라. 네. 그런 청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청원 게시판에 얼마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글들이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형이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 세 번째도 있습니까? 네. 부화뇌동한 언론. 언론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청와대 청원글 중에서 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글 중에서 자극적이고 논쟁적이고 내용 자체가 흥미로운 것들은요, 거의 곧바로 인터넷상에 관련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렇죠. 그냥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복사해서 붙이기, 복붙이라고 하나요? 네. 복붙하듯이. 물론 뭐 기능, 전달해주는 기능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기사는요, 청원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뿐, 뭐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 물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전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정말 뭔가 하나라도 취재를 하고 쓴 건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이번 사건에서도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초기 보도에선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큰 화제가 되면서 이미 철도 경찰, 검찰, 법원 싹 다 비난받은 다음에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러자 이번에는 알고 보니 동생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다면서 형의 주장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또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형의 주장이 틀렸다,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론의 대반전이 왜 일어났는가, 이 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손 탐정님, 그래서 어떻게 이번 사건은 끝이 날 거라고 예측하세요? 1, 2심 모두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불복해서 사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죠. 특히 전체 증거 기록을 다 꼼꼼히 봐야만 대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뭐 관련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진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이미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출소한 상태고요. 형은 여전히 동생이 누명 썼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유죄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볼 때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손 탐정의 한마디? 네, 양쪽 주장을 다 듣고 판단하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리고 뭐 사건의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확실해 보이는 일도요. 반대편 이야기까지 들으면 전혀 다르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양측의 크로스 체크 반드시 하고 다 들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들으면 좀 생각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최선당 사건 기억하시죠? 예. 또 240번 버스 사건. 예. 또 새모자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죠. 특히 새모자 사건은 저희 탐정 코너에서 다뤘잖아요. 맞아요. 당시 제목이 이랬어요. 네. 새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우리는 무엇에 홀렸나. 사건 당사자들은요.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또 현장에 없었던 가족의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또 온라인상에서요. 큰 의혹을 갖게 만들고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들 최종 결과에 관심 갖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사건들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마트에 가도 약국에 가도 웰킵스 황사 마스크 식약처가 국내 제조 웰킵스 황사 마스크 웰킵스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는 웰킵스 좋아요 먼지 꺼 황사 꼭꼭 웰킵스 스티커, 버튼, 미니 배너, 포토북 사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테이블 텐트, 문고리 전단, 와블러, 방수 포스터 이제 홍보물도 특별해야 돼. 그리고 또 200가지 특별한 인쇄 서비스 레드 프린팅 한 장도 제작 가능합니다. 인쇄가 즐거운 레드 프린팅. 운정신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 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5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예, 여러분 오늘 헝가리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 소식 때문에 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또 방송 진행하는 내내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해드린 상황에서 상황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단체 관광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했다. 우리 국민 33명 중 7명 구조, 실종자 19명은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 사망 확인된 사람은 7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의 단체 관광객, 참 좋은 여행사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들이 이 배에 탑승했었다고 참 좋은 여행 측도 확인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새벽 시간이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는데 부디 실종자들 구조됐다는 희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지요. 감사합니다. CBS